타인의 기분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걸 해도 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내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 활용하면 좋은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이 테스트 하나면 돼요. 소장님, 자존감은 말투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믿음이 단단하다면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요. 또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인정하니까 굳이 숨길 것도 없고 당당한 모습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대화나 행동 패턴을 3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승인의 욕구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해요. 내 권리랑 감정, 생각은 내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해야 그것들을 행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이런 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기 어려워서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비롯돼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주장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확인과 지지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작은 선택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걸 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 없을 때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또 승인의 욕구는요, 눈치를 보는 행동으로도 드러나요.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의 기분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난 거 아닐까? 같은 생각을 자주 해서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거나 과도하게 사과하기 또는 고마움을 표현해요. 이런 행동은 타인의 기분을 자신과 연결짓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되고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돼요. 승인 욕구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말버릇은 불확실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표현 대신에 뭐뭐인 것 같은데 뭐뭐일 수도 있는데 하는 식으로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모호하게 표현하고 말끝을 흐려요.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이 없으니까 타인의 허락이나 지지를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는 거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비판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을 하게 돼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완벽주의적 사고 때문에 모든 선택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특징으로 평가의 기준을 얘기할 건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굉장히 그 협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요소나 측정 가능한 결과를 중심으로만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성장의 그 과정보다는 성과와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나치게예요. 숫자나 지표 같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죠. 몇 점 또는 몇 등급을 받았는지, 상위 몇 프로의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지, 몇 평에 몇 채의 집을 소유했는지와 같은 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해당되는 일부 요소인 거잖아요. 요즘같이 자본, 물질이 중요한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는 너무나 인정해요. 저 또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결과 중심의 사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친절, 공감, 창의력, 독창성, 성실함, 책임감 같은 개인의 성품이나 개성의 가치는 고려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피하거나 거부하려는 모습과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이번엔 운이 좋았어 라고 자기의 성취를 부정하고, 작은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난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라면서 자기 약점을 확대해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어렵게 해서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떨어뜨려요. 이런 부분은 감정 습관을 만드는데도 매우 치명적이죠. 마지막 3번째 특징인 감정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그 긍정적 감정을 허락하지 않아요. 타인과의 비교, 스스로에 대한 평가절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익숙하게 만들고 강화시켜요. 위축감, 좌절감, 수치감, 우울감이 감정의 그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직되고 부정적인 감정 패턴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쉽지만 다음에 더 잘하자.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 안 해야지 라면서 스스로를 더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완전 망쳤어. 다 나를 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수치심을 느껴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또 다른 예로 SNS에서 친구가 멋진 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여행 계획해보고 싶다. 얘 진짜 좋겠다. 라면서 같이 여행을 간 것 같은 즐거움이나 기대의 감정을 느껴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만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 쟤 돈 많은가 보다. 나는 회사집 진짜 왜 이러고 사냐?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교해서 오는 좌절감을 느껴요. 같은 상황에서도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과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 감정 패턴이란 걸 만들고 자동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더 잘 느끼게 해요. 그럼 제가 직접 제 자존감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라는 건데요. 로젠버그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자존감 검사예요. 내 자존감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주어진 문장을 보고 답변을 체크해서 점수를 내면 자존감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맞는 것을 골라 모두 합산하면 돼요. 화면을 보고 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 나는 스스로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3. 때때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낀다. 4.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많다고 믿는다. 5.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6.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한다. 7. 나는 나 자신에게 좀 더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나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9. 나는 나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10. 때로는 나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합한 점수가 30에서 40점이면 매우 높은 자존감, 20에서 29점은 적당히 높은 자존감, 15에서 24점은 평균적인 자존감 수준, 10에서 14점은 낮은 자존감. 이렇게 자존감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상담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도구이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표현을 명확히 하라는데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려는 아주 좋은 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명확히 어떤 걸 표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요.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날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이분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오랜 시간 지배받아온 내 안의 그 부정적 메시지 때문이에요. 이걸 내사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내사된 메시지라고 하기도 해요. 내사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의 가치관, 행동 방식, 생각 등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내사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내사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내사된 부정적 메시지는 자기 비판적 사고를 강하게 하고 자기 인식을 왜곡해서 자존감을 낮춰요. 어린 시절 보호자에게서 받은 부정적 메시지나 특정 상황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믿음이 내사되면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너는 항상 문제야. 너는 가치가 없어. 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목소리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메시지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위축감, 불안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사된 메시지는 현재의 나를 의미하지 않아요. 현재 나의 가치, 실력,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이걸 잘 구분해내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내사된 메시지와 실제의 나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부정적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내사된 메시지는 주로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거든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다든가 잘 해내고 싶은 일에서 실수가 반복될 때 넌 너무 게을러. 너는 항상 문제야. 라는 메시지가 이제 떠올라요. 이거를 알아차려야 해요. 두 번째로 이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게으른가?
아닐까? 피곤한 걸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진짜로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없는가? 작은 실수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건 아닐까? 하는 식으로 확인하면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세 번째는 부정적 메시지에서 만들어진 감정을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은 상황이나 알아차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먼저 느낄 수도 있고 감정을 먼저 느낄 수도 있어요. 메시지와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먼저 알아차린 뒤에 내가 뭘 느끼는지 확인하면 돼요. 넌 정말 게으르고 문제야 라는 메시지는 죄책감, 좌절감, 우울감,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나의 감정을 명확히 알아차려야 돼요. 그 뒤에 이 감정의 욕구와 이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됐을까?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욕구에서 시작된 걸까? 라는 식으로 감정 아래에 내 욕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잘해내고 싶었구나, 내가 쓸모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구나 와 같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 하고 싶은 행동을 알게 돼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의 근원과 의미를 탐구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사된 메시지와 현재의 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스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 느낌에 손 놓고 당하지 마세요. 그걸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박하고 확인하고 더 깊이 탐색해야 돼요. 분명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정적 메시지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 괜찮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일시적으로 내면에 부정적 목소리가 강해진 걸 수 있어요. 난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와 같은 메시지가 올라온 상태인데 이때 체크해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건강 상태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는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질병이나 수면 부족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런 영향으로 정신 또한 온전치가 못하게 되죠. 다들 잠 잘 못 자거나 몸살이 나면 모든 의욕이 저하되고 짜증이 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최근에 충분히 잠을 잤는지, 너무 바빠서 피로가 쌓였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잘 자고 잘 먹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면서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체크 사항은 주변 환경이에요. 비판적이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장, 가정, 학교 환경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인적 자원이 있는지, 내가 많은 시간 생활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체크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할 수도 있고요. 직장, 가정,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최대한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세 번째로 목표와 기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높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객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죠. 이 실패를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부응하려는 태도는 나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설정한 목표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건 아닌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것을 내 능력이나 가치와 연결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목표가 내 욕구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갑자기 그냥 벌어지는 마음의 작용은 없어요.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작용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인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자존감은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에는 막연한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변화되긴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바꿔나가야 하는 작업이에요. 적어도 살아온 기간에 10분의 1만큼의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변화해 나가면 돼요. 제가 자존감이 정말 심하게 낮았어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본 기억도 없고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눈치 보고 누군가에게 그냥 맞춰주는 게 편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도 당당하고 싶고 잘나진 않았어도 스스로 못났다는 생각은 하기 싫더라고요. 이런 저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난 뒤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고요. 상황이 된다면 말로 표현해보기도 하면서 점점 변화했어요. 오래 걸렸죠. 그래도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있어요.
자존감이 고정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에 대한 그 느낌은 변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겠다 하고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은 나 자체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일 뿐인 거지 나라는 존재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그걸 몰라줄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